네, 정부가 오는 금요일을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 1,805명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보다 늘긴 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요일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난주에는 2,223명이었거든요. 꽤 줄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휴가철 델타 변이 증가 이런 걸 감안하면 선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많이 감소했는데요. 국내 발생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저께는 1,767명이었고 8월 10일 날 국내 발생은 2,145명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문제는 그 전주였던 8월 3일에 1,664명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증가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 예. 비해서는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제 검사 건수의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희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확진자 주변을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노출이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시무료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 예. 증상이 있건 없건 본인이 이제 노출됐는지를 모르더라도 와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어서 하는 검사는 당연히 양성률도 높고 그 다음에 그 감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사들은 이게 지역사회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일정 비율로 찾아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검사자 숫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많이 또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간 진단검사 건수를 보시면 8월 15일이 22만 건, 16일은 17만 건, 어제도 21만 건 정도로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소에 평일날에는 대략 한 30만 건에서 40만 건 가깝게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확진자 숫자도 거의 뭐 한 300에서 5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는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217명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검사 건수가 줄은 거에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확진자를 저희가 좀 덜 찾아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건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번 주 어저께의 데이터만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신 이 확산세 아무래도 델타 변이 뭐 영향이 뭐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아주 크죠. 아주 큰 상황인데 자,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변이 분석을 했고 그 가운데 85.3%가 이제 델타 변이 확진자였습니다. 지금 검출률 추이를 보면 매주 지날 때마다 한 10%포인트 정도 늘고 있거든요. 뭐 이 추세라면 뭐 다다음 주 안에 거의 뭐 99%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영국이 델타 변이가 유입되고 90%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예. 영국이 3월 중순 정도에 델타 변이가 처음 유입이 되고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이 된 뒤에 6월 중순이 됐더니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의 델타 변이로 대치가 됐거든요. 딱 3개월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 안에 지금 이제 확산이 시작된 초기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6월 24일입니다. 그날 이제 정은경 청장이 델타 변이의 국내 지역사회 그 유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달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렇고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한 2달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또 막아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도 한 서너 달 정도 만에 거의 지금 90% 가깝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는 기존의 유형들에 비해서 분명히 감염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확산 속도가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다음 주 되면은 뭐 90% 가깝게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큰 거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동량인데요. 휴가철이 있었던 주 이제 이동량을 봤더니
지난주 대비 전국적으로 다 합산을 했을 때는 0.1%포인트 줄긴 했는데 수도권만 보면 이게 4.1%포인트 정도 늘었거든요. 이 이동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한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동량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질환은 당연히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 지표들이 결국은 감염의 규모를 결정짓는 그런 선행 지표로도 저희가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량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주 대비해서 0.1%밖에는 감소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그 이동량의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은 비수도권은 휴가가 조금 지나면서 휴가 피크 시즌이 지나면서 4% 정도 감소했는데 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4.1%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현재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핵심 축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63% 정도 예. 가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이런 이동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려할 만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19는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어제 걸린 게 오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전주에 저희가 행동했던 게 지금 이번 주에 성적으로 지금 받아보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이동량이 오히려 감소하지 않고 늘었던 상황이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예측과는 다르게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시기였고 그러면서 지난 10일 날에는 사상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2,145명이라는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도 8월 14일에도 1,749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동량마저도 줄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은 증가했다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19의 어떤 방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저께 그 전주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하지만 네. 이거를 저희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좀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광복절 연휴 영향을 보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어제 신상엽 교수님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동은 늘었겠지만 도시 내 이동은 일을 안 하니까 연휴 기간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확진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 하면서 두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게 광복절 연휴로 이동을 많이 해서 좀 늘었을지 아니면 각 도시 내 이동은 줄었을 일을 안 나갔으니까 줄었을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어렵겠지만. 그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네. 그런 그 말씀을 저희가 보려면은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조금 그러니까 양상을 조금 봐야 됩니다. 양상을 봐야 되는데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그 발생 양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개인 간의 접촉입니다. 개인 간의 접촉이고 네. 선행자 접촉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집단 감염의 형태는 한 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행자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 데를 보시면은 일단 직장 영역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개인 간의 어떤 그 개별적인 모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역할을 차지를 일부 그 비중을 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도시 안에서의 어떤 이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그런 수도권 안에서의 감염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 외에 개인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늘었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또 증가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나타날 예.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숫자는 조금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예.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판단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좀 당분간 방역 수위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 너무 오래 견디셨고요. 자영업자들도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현장의 수용성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도권은 4단계가 6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은 3단계가 지금 4주째 지금 시행 중인데요. 애초에 정부에서 이제 이 4단계를 적용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가장 강력한 단계를 단기간 안에 확실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단계를 완화하겠다는 게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처음에 어떤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줄지 않고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듯 보이다가 갑작스레 급증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이 4단계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지금 잡기에는 약간 역부족으로 보이거든요. 예. 보이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4단계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저희는 아마 2,000명에서 4,000명 사이의 확진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요.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누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수용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수용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밖에는 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강력한 방역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50조에 달하는 국가의 예산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도 충분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방역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지원이 있어야 방역이 성립한다라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런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한 축으로는 지금 이제 개인의 어떤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한 일탈 행위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도 일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의 불만이 7, 80%는 잘 지킨다. 하지만 안 지키는 20, 30%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제재나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그런 예.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탈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등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확대할 방침이다. 이게 다음 달 6일부터 이제 확대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오전 오후반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최대한 더 늘릴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는 이제 우려는 방역적인 측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동안의 방역 상황, 그러니까 방역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여러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이제 학력 저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의 교육을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저도 일부분 이 코로나19 4단계 와중에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고3 학생들, 우리나라는 또 이제 고3들의 어떤 대학 입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를 갖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등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 그룹들은 정확한 교육적 지도가 없으면 학습의 어떤 틀을 형성하기 어려운 나이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학교를 정상화할 때 제일 먼저 정상화시켰던 군이 바로 이 연령군입니다. 예. 초등학교 저학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도 4단계에서 일부 교육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연령대를 제외한 전면적인 어떤 등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9월 6일 날 만약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일부 교내 확산을 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학교 안이 학교 밖에 비해서는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지금의 델타 변이는 굉장히 또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면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9월 중순 이후로 지금 저희가 추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어떤 또 이 코로나19의 또 다시 한 번의 확산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충분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코로나19가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학생들 특히 아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요. 서울시가 초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가검사 키트를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조적으로 쓴다는 가정하에 자가검사 키트, 교내 감염 막을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 저희가 보조적 검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쓰이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선별 검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확진 검사의 목적으로 쓰이는데 그런데 이 자가 검사 키트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민감도, 즉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대략 한 10에서 20%, PCR 대비 10에서 20%밖에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진짜 양성일 확률은 70에서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코로나19 확진자로 믿어도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키트가 음성이다라고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검사는 보조적인 검사를 하더라도 선별 검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별 검사는 여러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의심 가는 사람들을 가장 민감하게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틀린 사람이 있더라도. 예. 예를 들어 100명 안에 확진자가 10명이 있으면 20명을 찾아도 그 확진자 10명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진단 키트는 100명을 검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 확진자 10명 중에서 한 2명, 그 정도 찾는 정도 능력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적인 검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조 검사의 특성이 확진자를 민감하게 잡아내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자가진단 검사는 사실 이 목적에 맞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돼서 뭐 경증 환자 주로 입소하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이제 숨진 50대 여성 사망 전에 고열이랑 뭐 폐렴 증상 등이 있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런 글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올라왔고 지금은 경위를 조사하는 단계이긴 한데 일단 이게 매우 뭐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진짜 생활치료센터가 요즘 중증 환자 많이 돌보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뭐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좀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나 좀 사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8월 1일 날 입소했고 증상도 없었고 엑스레이도 정상이었던 사람이 8월 3일 날 기침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8월 5일에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이 분명히 보였는데도 그냥 항생제만 추가 처방받고 있다가 8월 8일 날 전원 결정을 했는데 그냥 다음 날 전원 결정 하기로 한 그 다음 날 그냥 돌아가신 사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사실 엑스레이 상에 폐렴이 있었다면 50대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전원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군을 고려를 할 때 분명히 연령이 들어가고 그걸 60대 이상으로 보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연령 분포를 보시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0대 이상은 백신 접종이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렇고 50대 이하부터는 워낙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그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50대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19의 위중증과 관련이 깊은 가장 중요한 기저질환은 사실 당뇨거든요.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면 사실 당뇨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위중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분명히 50대는 약간의 위험, 그러니까 일부 더 40대 이하보다는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연령대였고 그다음에 폐렴까지 확인이 됐다면 조금 더 빨리 전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조금 사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냐? 이거는 지금 이 그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의 경위 조사를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의 지금 오래돼서 과중화되는 업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노조가 근무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파업을 예고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 현장의 어려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10% 공공병원이 확진자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 그리고 당장 이분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생길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보건의료노조의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많은 부분을 공공의료 쪽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받는 순간부터 그 병원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 주변에 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그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꺼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분산시켜서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위주로 지금 돌아가는 가고 있는데, 근데 이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됐던 얘기들입니다. 네. 특히 공공의료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지방의료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중한 코로나19 업무 부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많지 않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지원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 정부 쪽에 저는 실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은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에 그 전공의 파업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보거나 하는 기관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 코로나19 업무를 이어나갔었지만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노조도 그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재에 나설 테니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현재의 예.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정부 측하고 좀 좋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사안도 조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